안녕하십니까. 경제학 6주차 2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시장이론 분야 마지막으로 과점 및 독점적 경쟁시장 두 가지 보겠습니다. 원래 그 시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볼 수 없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과점 시장하고 또 한 가지 독점적 경쟁시장 두 가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과점 시장이 나와 있는데, 과점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다 과점이죠. 소수의 기업이 경쟁을 한다. 뭐가 있죠? 예컨대 승용차 시장. 승용차 시장도 그렇고 트럭 만드는 시장도 그렇고 다 과점이죠. 한국의 경우. 이거 말고도 예컨대 이동통신 딱 세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KT, SKT, LG U+. 과점이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다 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점은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경쟁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그 치열한 경쟁에서 벌어지는 손해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보통 담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담합의 가장 대표적인 담합해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담합을 통해서 시장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담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펙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오펙이 있었죠. 오펙 해가지고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린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유가를 크게 올렸죠. 1974년, 1979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유가를 갖다가 2배씩 올린 겁니다. 74년에도 2배, 79년에도 2배. 전 세계를 갖다 이제 오일 샥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경제적인 혼란 속에 빠뜨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국제 석유 카르텔 해가지고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점 시장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담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당시 2차 석유 파동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습니다. 카터였는데 울타리 위로 우리 목이 뻗어 있고 오펙은 칼을 쥐고 있다. 그만큼 아주 경제 위기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울타리 위로 우리 목이 뻗어 있고 오펙은 칼을 쥐고 있다. 휘두르면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과점의 지배력을 묘사한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로 첫 번째 슬라이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과점이라고 할 때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오리고폴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컨대 우리 책에는 콜라 시장이 나와 있어요. 콜라, 코카 아닌 펩시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LG 아니면 삼성이죠. 핵심적인 가전제품들. 이동통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과점 시장입니다. 오리고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수의 기업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과점 시장의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과점 시장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 모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어떻게 정한다 해가지고 이제 균형점을 봤죠. 완전 경쟁 시장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독점의 경우에도 독점 상태에 있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걸 하나의 모형 가지고 봤지 않습니까? 근데 과점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점은 기업들 간에 행동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과점 시장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결정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초보적인 경제학에서는 공부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은 미식경제학 이런 데서 좀 자세히 더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점, 소수의 기업이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다 과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도 철강시장 있잖아요. 철강시장도 과점이죠.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 다음에 이제 두 군데 더 있죠. 크지 않은 회사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선박을 만드는 배를 만드는 회사도 세 개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 삼성, 대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다 과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점이 위치하는 곳이 이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예컨대 완전 경쟁, 완전히 자유롭죠. 완전히 자유롭다. 그 다음에 이제 독점이 있죠. 이 독점과 과점은 양극단이고 이 사이에 현실적인 시장인 독점적 경쟁과 과점이 있는 겁니다.
독점적 경쟁은 경쟁 시장이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과점 시장이 있어갖고 독점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과점에 소수의 기업이 있지만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하죠. 그럼 독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독점의 경우에 갖고 이쪽으로 가면 덜 경쟁적일수록 회사가 하나밖에 없고 여기 두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약하죠. 경쟁이 약할수록 가격에 대한 지배력이 큰 거예요. 가격 통제라고 했는데 가격에 대한 지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쟁이 약하니까 뭐요? 가격에 대한 통제가 심하고 반면에 완전 경쟁과 그에 가까운 게 독점적 경쟁인데 기업 수가 많아요. 경쟁적일수록 가격에 대한 지배력이 적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현재 과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네가 여기 있다. 과점입니다. 그래서 독점에 가까운 거죠. 그만큼 이제 시장 지배력도 매우 큰 것이 과점입니다. 자, 과점 시장의 행동을 이해할 때 과점 시장은 우리가 완전 경쟁 기업이나 독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생산량 정하는 모형을 하나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점 시장은 근데 경쟁자가 없는 진공 상태, 경쟁자가 많지만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경우에도 역시 진공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용과 가격을 고려하는 단일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단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과점 시장은 행동을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점 시장 전체를 하나의 모형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점 시장의 특징과 또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그런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기업의 이유는 다른 대기업이에요. 다른 대기업이 취하는 행동 이겁니다. 다른 대기업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내가 올리면 상대방 기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알 수가 없죠.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의 이윤이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에 따라 크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체스가 나와 있죠. 서양 장기라고 하는 체스가 나와 있는데 체스도 그렇잖아요. 내가 두고 싶은 패를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방어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내 수를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장기나 바둑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점 시장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흔히 이거 갖다가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기업 간 상호 의존성. 그래서 되게 그 과점 시장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자,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금 마라톤이 국제 마라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마라톤의 출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한 경우 만 몇천 명이 출발합니다. 저도 여러 해 전에 그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그 가을에 하는 춘천 마라톤이 있어갖고 한번 출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마라톤 자체보다는 그 출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주는 기념품이 탐이 나가지고 했다가 한 25km 가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었는데 자, 스타트 라인에서는 진짜 10,000명 가까이 출발해요. 물론 이제 맨 앞에는 선수들 오고 나머지 그 뒤에는 이제 일반인 참가자들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출발하죠. 거긴 만 몇천 명이 아니 몇천 명이 출발한다. 완전 경쟁이죠. 완전 경쟁 상태고. 그러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40km쯤 가까워지면 한 35km 내지 한 38km쯤 가면 선두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선두그룹에 놓인 게 몇 명이나요? 보통 한 서너 명 정도 남죠. 선두그룹에서. 앞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선두그룹이 그대로 계속 이제 간단 말이에요. 한동안. 근데 이제 피니시 라인이 가까워옵니다. 한 40km 지나서 피니시 라인이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마지막 스퍼트 해야 되는 거죠. 스퍼트 해야 되는데 이때 고민인 거죠. 만약에 내가 스퍼트 해가지고 뛰쳐나가면 나하고 옆에 같이 뛰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스퍼트 한다고 뛰어나갔는데 다 따라온다. 그럼 나 혼자 지쳐가지고 오히려 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같이 뛰는 사람들은 눈치를 봐요. 저놈은 좀 많이 지친 것 같다. 내가 뛰어나가도 못 쫓아올 것 같다. 또 옆에가 있는 사람 보니까는 야 아직도 생쌍한 것 같은데 이게 고민되죠. 어떤 행동을 취할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과점입니다. 한 서너 명 남아가지고 선두그룹에서 이제
피니시 라인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상황이 과점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걸 예상한 다음에 내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과점 시장이에요.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바로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의 기업이 경쟁을 해가지고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전략적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략적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이러한 전략적 행동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게임 이론이에요. 자, 게임 이론의 가장 초보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체스 아니에요. 그렇지? 그것도 게임 아닙니까? 체스도 그렇고 포커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내 패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패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바로 게임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과점 시장에 기업들 간의 그 전략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을 갖다가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스퍼트에서 나갔습니다. 스퍼트에서 나갔더니 아무도 안 쫓아와요. 나 혼자 마이웨이죠 이제. 마이웨이지만 또 역시 판단을 잘 서야 되는 거죠. 시계를 보니까 열심히 뛰어나가면은 신기록 나올 것 같다. 그럼 죽어라고 뛰어야죠. 신기록 나오면 상금이 얼마입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 죽어라고 뛰어봤자 신기록은 안 나온다 싶으면은 뭐예요? 그냥 그죠. 1등만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이 상태가 독점이죠. 혼자 남았을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기업 행동을 설명할 때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점 상태는 거의 이제 목적지에 가까워져 가지고 소수가 남아 가지고 선두 그룹에서 달릴 때 이때가 과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점도 결국 이제 뭐 독점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완전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imperfect competition 해가지고 불완전 경쟁. 물론 엄밀하게는 완전 경쟁이 아니면 다 불완전 경쟁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과점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도 독점은 아니에요. 어떤 기업도 독점은 아니지만 생산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은 줄 수 있죠, 당연히. 바로 기업 간 상호 의존성에 기초해가지고 어떤 기업도 독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생산자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에 큰 영향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가격이 한번 정해지면 거의 가격 가지고 경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에서 유래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도 나왔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이동통신 회사입니다. 뭐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처럼 이걸 갖다가 SKT로 바꿔놨으면 참 좋은데 책을 번역한 사람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냥 성의 있게 번역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미국계 나왔습니다. AT&T 세계 최대 통신사입니다. 이제 독점 상태에서 이제 분할하라고 그래갖고 분할 명령까지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통신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과점의 사례로 나옵니다. 자, 과점의 경우 가장 단순한 형태의 과점이 바로 뭐냐면 복점이에요. 기업이 둘일 때. 그래서 과점 시장을 설명할 때도 보통 두 개 기업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설명이 가능하죠. 이게 복점이라고 해서 듀오폴리라고 합니다. 단지 두 기업으로 이루어진 과점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개의 기업만 있다. 산업 내 딱 두 개 기업만 존재한다. 그럼 이제 각 기업은 생산을 제한하면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두 기업 모두 인식을 해요. 두 기업 모두 인식을 하면서도 뭐요? 상대 기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바로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과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기업 역사 보게 되면 기업 간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을 보이다가 뭐 다 같이 아주 진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냥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다 같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몰래 모여가지고 이게 몰래 모인 겁니다. 지금 브라인드 쫙 올라가 있지만 몰래 모여가지고 담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그림 나와 있는 게 담합. 여기 협조라고 돼 있지만 기업 간 협조라고 돼 있지만 이걸 우리는 보통 담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담합이라고 하는 게
자, 영어다가 콜리션이라고 그래요. 콜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담합 또는 공동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담합이라고 하는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뭐예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냐면 한쪽이 다른 쪽을 배신해요. 둘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서도 뭐예요? 한쪽이 다른 쪽 등에 비수를 꽂는 거죠. 가지고 담합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안정적이에요. 그것도 이 담합은 많은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담합을 갖다가 규제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담합을 하다 많이 걸려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도 포항제철 물류, 포스코 쪽의 물류가 엄청 비중이 커요. 그걸 이제 여러 물류회사들이 그동안 나눠서 해왔는데 그동안 한 10년 넘게 담합을 했다는 겁니다. 다 걸렸어요. 다 걸려가지고 2020년입니다. 다 걸려가지고 최대한 과징금이 600몇 억인가 과징금을 먹었어요. 이런 일이 과징금도 때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한쪽만 불지 않으면 담합만 잘 유지가 되면 뭐예요? 높은 수익을 얻으니까 하는 거예요. 수익을 얻으니까. 그래서 과점의 경우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더 담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합이라고 할 때 컬루션, 기업이 서로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갖고 협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담합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몰래 하죠. 몰래 암묵적으로 한다는 것이 몰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합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 이런 형태다. 그리고 카르텔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국제석유 카르텔, 오펙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공동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거죠. 공동의 이익. 자, 카르텔을 갖다 해가지고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이익을 크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오펙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겁니다. 자, 오펙에서도 이제 국제 석유 공급과 수요 상황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를 갖다 올리자고 합의를 합니다. 2배 올리자. 근데 유가를 갖다 2배 올렸을 때 그러면 생산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생산량을 계산을 해요. 수요가 얼마나 될 거? 유가를 2배 올리면 수요는 얼마가 될 것인고, 자, 수요가 얼마가 된다면 생산은 얼마 할 것인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생산량을 각 참가하는 나라마다, 오펙에 참여하는 나라마다 할당하는 거예요. 각국의 매장량이라든가 생산 능력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참여한 나라들은 뭐죠? 자기가 할당받은 양만 생산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5.1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고 뭐 사방에 그거 갖고 투자도 해가지고 이제 돈 맛을 봤죠. 돈 맛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나 하나쯤 몰래 더 생산해가지고 그러니까 할당받은 양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좀 몰래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팔면 떼돈 벌 것 같죠. 그러니까 실제 그랬던 겁니다. 몇 나라가 몰래 더 채굴 해가지고 판매한 거죠. 그렇지만 몰래 했다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시장은 알죠. 왜냐하면 시장 전체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2배로 올렸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거죠. 이게 바로 1974년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79년에도 한 번 더 2배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79년에 유가가 2배가 됐지만 82년 3년 오게 되면 다시 10달러대로 떨어집니다. 15달러, 6달러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이게 바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삼중고라고 그래가지고 79년, 80년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또 79년 말에 뭐가 있었어요. 박정희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또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아가지고 80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 그러니까 2차 석유 파동까지 겹쳤죠. 국내에서는 쿠데타까지 일어났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던 겁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83년 가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뭐냐? 유가가 다시 하락했다는 거. 그러니까 카르텔이 깨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담합을 하지만 담합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산출량을 제한하는, 왜냐하면 생산량을 제한해야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카르텔이 담합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입니다. 자, 유가와 이윤을 갖다 올리기 위해서 각 회원국에 생산을 제한한 거예요. 생산량을 제한해야만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 높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참 이건 무슨 뭐 햄릿의 햄릿의 고민처럼 to be or not to be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겁니다. 물론 이제 담합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서로 협조하지 않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행동이 서로의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이 웨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협조적 과점도 있습니다. 담합하지 않고 경쟁하는 거죠. 물론 이럴 때도 이제 경쟁을 한다고 해도 마음대로는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아야 되니까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협조적 행동. 그래서 이런 행동을 설명하는 과점을 또 비협조적 과점이라고 그래요. 원래 과점의 경우에도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소수 기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질적 과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동질적 과점.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설탕 만드는 회사가 동질적 과점이에요. 설탕 만드는 회사 뭐가 있다 그랬죠?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동질적 과점.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과점은 다 이질적입니다. 즉 제품을 차별화하는 과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이제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행동도 크게 나누면 협조하면서 행동하느냐 담합하면서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게 각자 이익을 위해서 각자 행동하느냐 크게 보면 또 두 가지 모형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비협조적 행동 나왔는데 자, 각자의 행동이 서로의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예 무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내 뜻대로. 그럼 이제 담합이냐 아니냐 하는 건데 결국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일단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이윤을 갖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자, 협조하지 않고 서로 협조하지 않고 행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기업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모두의 이윤을 갖다가 하락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회사 경우도 있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이윤도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협조적 과점의 경우에요. 반면에 아예 몰래 담합을 해요. 컬리션. 몰래 담합하게 되면 자, 두 기업의 이윤 합친 걸 극대화하는 거예요. 담합을 해가지고 이건 결합이윤이라고 합니다. 결합이윤 해가지고 만약에 두 개의 기업이 있다 그럼 두 기업의 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친 게. 이걸 극대화하는 협정을 맺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갖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담합을 해가지고 결합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거죠.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담합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담합과 경쟁해가지고 대단한 이론은 아닙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는 것은. 원래 그 과점 시장을 설명하는 모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모형은 안 나오고 이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의 행동을 간략하게 보는 거니까 주로 사례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이 결합이윤을 극대로 하는 수준 이상으로 결합이윤을 극대로 하는 생산량 수준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는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는 동기를 갖는 이유가 뭐냐? 또 예컨대 가격과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도 올리면서 이걸 통해서 이윤도 증가시키고자 하는 거죠. 이윤을 증가시킨다.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생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개별 기업이 결합 이윤을 극대로 하는 수준 이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나는 가격과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은 그대로 생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미 본 내용입니다. 원래 추가적인 한 단위,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더 생산해 가지고 팔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더 생산했잖아요. 그럼 생산량이 증가했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러면 한 단위를 더 생산해 가지고 팔았으니까 한 개 더 판매한 것만큼은 총수입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한 개를 더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지잖아요. 가격이 낮아진 것만큼은 총수입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추가적인 한 단위를 더 생산해 가지고 팔았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양의 수량 효과입니다. 양의 수량 효과. 한 개를 더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이 양은 플러스입니다. 양의 수량 효과. 한 단위를 더 판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입은 판매되는 가격만큼 증가하는 거죠. 판매되는 가격만큼. 그만큼 한 개 더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한 거 가격만큼 총수입은 증가하는 겁니다. 양의 수량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를 더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그만큼 총수입이 증가한다. 앞에서 우리가 총수입 나왔었죠. 총수입 TR은 P 곱하기 Q 아닙니까? 총수입 TR은 P 곱하기 Q다. 그러면 한 개를 더 만들었잖아요. Q가 증가한 거죠. Q가 증가한 거니까 총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P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개를 더 만들었기 때문에 P는 감소하잖아요. P가 감소하면 또 뭐요? 총수입은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위를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격을 내려야 한다. 가격을 내려야 되는 게 바로 가격을 내리니까 음이죠. 음의 가격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점은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과점 자체를 제한한다기보다 과점 기업의 행동, 담합과 같은 이런 행동이 있죠. 이런 걸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반독점법이 있습니다. 엔티트러스트 액트라고 해갖고 반독점법.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액션이에요. 액션이라는 게 바로 연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독점법 해가지고 미국의 반독점법은 대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법안을 제안한 사람, 법률안을 제안한 국회의원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갖다 붙이죠.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제 뭐 슬슬 뭐 김영란법이니 뭐 이런 법이 나오는 것처럼 원래 이제 정확한 법 이름이 있지만 그 법을 제안한 사람 이름을 붙여갖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셔먼법이에요. 셔먼법 1890년에 셔먼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한참 그때가 아니라 독점이 심화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셔먼법이라고 하는 반독점법을 만들어가지고 과점 기업들의 담합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과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넓게는 다 반독점 정책이라고 그래요. 엔티트러스트 팔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점적 기업인데 독점같이 되거나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부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불공정한 행위죠. 자, 소수의 기업인데 담합을 해가지고 독점 기업처럼 행동한다. 이게 불공정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정부가 금지하려는 노력을 반독점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으로 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몰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담합을 합니다. 택싯 암묵적으로 담합을 하고 성공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포스코의 그 물류, 포스코 물류를 갖다 담당하는 여러 개 회사가 담합을 했다고 그랬죠. 10년 전부터 해온 건데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그동안 돈 많이 벌었겠죠. 이제 와서 걸렸지만 그만큼 이득이 있으니까 법에서 금하고 있으면서도 몰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암묵적 담합에 성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암묵적 담합에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이지만 몇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배신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암묵적 담합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한계가 뭐냐? 먼저 첫 번째는 집중도가 낮다는 겁니다. 낮은 집중도. 그 자세한 내용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낮은 집중도. 또 두 번째 또 뭐예요? 제품과 가격 책정. 가격을 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복잡해요. 담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품과 또 제품 수량을 정하고 생산량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는 게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어요. 또 기업들 간에 아무리 담합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기업들 간에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합을 했지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구매자의 협상력도 있죠. 물건 사는 사람의 협상력이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묵적 담합의 한계를 가져오는 이유들이다. 해가지고 4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담합을 했는데 담합이 깨지면 그동안 합의에서 정해진, 합의에서 결정한 가격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비로소 가격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전쟁이 지속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제 가격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품을 차별화합니다. 제품 차별화. 그 제품 차별화가 또 과점기업의 중요한 전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과점기업들이 제품 차별화를 한다. 제품을 차별화하는 거니까 만드는 사람이 차별화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소비자가 저 회사 제품하고 이 회사 제품이 분명히 다르다. 어느 게 더 좋다. 이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차별화한다는 얘기는 자, 산업 내 다른 기업의 제품과 또 자사의 제품이 다르다고 구매자들이 확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 회사 제품하고 이 회사 제품이 확실히 다르다. 이걸 확신하도록 하는 기업의 시도가 바로 제품 차별화라고 하는 겁니다. 두통약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이나 저 회사 제품이나 똑같다면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타이레놀도 있고 다 있는데 개버린도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으냐?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좋은 게 뭔가 이거 찾는 거죠 또.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제품 차별화와 가격 선도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과점기업들은 대개는 다 직접적인 가격 전쟁은 피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망한다는 걸 알아요. 가격 경쟁 계속하다 보면 다 같이 망할 것이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품을 차별화했잖아요. 제품을 차별화한다면은 뭐예요? 그 차별화한다는 걸 갖다가 소비자한테 알려야죠. 우리 제품이 쟤네 거보다 더 좋다는 거 알려야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광고 경쟁. 이런 걸 갖다가 자, 다른 기업보다 가격을 덜 받는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경쟁을 할 때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격 경쟁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비가격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 나서 광고 경쟁과 같은 비가격 경쟁, non-price, 비가격 경쟁, non-price 컴피티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광고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광고 카피 하나 나온 겁니다. 근데 그 TV 보시게 되면 요새 프로그램에 광고 참 많이 나오죠. 과거엔 그러지도 않은데 요새는 1시간짜리 드라마도 중간에 광고 한번 또 하잖아요. 근데 광고하는 게 주로 뭔가요?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독점 기업이 광고할까요? 광고 왜 합니까? 독점 기업이. 그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광고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물론 이제 밤늦은 시간대에 지역 방송 이런 거 보게 되면 또 그 지역에 있는 별로 크지 않은 규모의 업체나 이런 경우에도 광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이제 광고 조금 해가지고 그만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다 뭐냐? 과점 기업들입니다. 광고하는 제품이. 화장품 광고 많이 하죠. 과점이죠. 맥주 광고 많이 하죠. 과점입니다. 요새는 또 막걸리 광고도 아주 대판 붙었습니다. 영탁 막걸리하고 탁자 들어가는 몇 가지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아직 맛은 한 번도 못 봤지만 영탁 막걸리가 어떤지 옛날에 인천 소성주인가요? 그건 좀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광고합니다. 그게 다 과점 기업들 거예요. 과점 기업이 아니라면 굳이 광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과점 기업의 행동 중에 하나 담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카르텔과 같은 담합을 해가지고 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격 선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스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제 소수의 기업 중에서 비용 조건이 가장 유리하거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먼저 슬쩍 가격을 올려요. 그냥 슬쩍 올립니다.
그러면 슬쩍 올리게 되면 뭐예요? 한 일주일 간격 두고서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서 가격을 올립니다. 아니 제일 규모가 크고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이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때는 요때다. 나도 올리자. 올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일이 많았어요. 미국에. 뭐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는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가지고 이제 규모가 제일 큰 데가 GM인데 GM이 가격을 슬쩍 올려요. 한 3% 정도. 그러면 시차를 두고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GM이 가격 선도자 역할을 했고 GM을 제외한 나머지 자 포드라든가 클라이슬러 이런 데는 뭐예요? 팔로워, 추종자였던 거예요. 추종기업.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암묵적인 겁니다. 물론 암묵적인 거지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자 과점 기업들의 행동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 선도제라고 해서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린다. 다른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신문기자 하나가 차를 사려고 차 회사마다 다니면서 대리점마다 다니면서 견적을 냈어요. 견적을 내고서 이제 뭘 살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뭐 정신없이 취재하고 하는 바람에 미처 차를 못 샀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이제 차를 사려고 또 가봤더니 그 사이에 값이 오른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다. 그다음에 현대차 엑셀도 5%.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 그 당시가 에벨라인가인데 아벨라였는데 이것도 5%. 그다음에 대우 자동차의 르망인가 그것도 5%. 이상하죠. 냄새나죠. 냄새나니까 이 신문기자가 그 내용을 쓴 거예요. 얼마 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해갖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에다가 그걸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세 회사가 그 다음날 다 같이 가격을 내렸습니다. 다시. 냄새 맡은 게 틀림없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제일 먼저 가격을 올리니까 기아차, 대우차, GM이죠. 지금은 다 올린 겁니다. 가격을. 그런 게 가격 선도제예요. 그러다 이제 뭔가 큰 불이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뜨거 하고 다시 가격을 내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가격을 올렸는데 5% 올렸는데 다른 기업은 안 따라온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내리면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기아차나 GM이나 지금 소형차 팔아갖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조사 결과 나온 겁니다. 그럴 때 당연히 현대차가 앞장서서 가격을 올리니까 다 따라온 거죠. 신문 기자한테만 안 걸렸으면 그냥 계속 높은 가격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괜히 그 정부하고 사이도 좋지 않았던 때라 다시 가격을 내린 겁니다. 가격 선도제라고 하는 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과점 기업의 행동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또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했으니까 이론화된 거죠. 이제 과점 기업의 행동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점 기업은 기업 간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서 전략적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점 기업의 전략적 행동 이걸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게임 이론이에요. 그래서 기업들 간 상호 의존적인 상황, 상호 의존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걸 연구하는 건데 특히 이제 과점 기업의 행동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래서 과점 상태와 같은 전략적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여기 뒤에 배경 사진이 체스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게임 중에 가장 단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커 해보셨나요? 고스톱 이런 거 많이 안 하셨죠? 예전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그냥 하방에서 포커 했습니다. 물론 뭐 큰 돈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뭐 10원짜리 20원짜리 갖고 하는 거지만 다른 재미있는 놀이가 없어요. 요새 다들 스마트폰에 코박고 살지만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봄만 되면 그냥 캠퍼스 곳곳에 4-5명씩 앉아가지고 그냥 마이티라고 해요. 마이티 카드 갖고 하는 건데 마이티를 하는 게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게임이죠. 왜냐하면 포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스톱도 그렇고 상대방이 어떤 패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상대방이 내는 패에 따라서 내 행동이 대응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게임입니다. 그리고 과점 기업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고 자, 과점 기업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전략적 상황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게임 이론이에요. 근데 국가 간에 협상을 한다.
뭐 FTA 같은 협상을 한다. 협상할 때도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패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패가 달라지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협상을 갖다 벌이는데 모든 패를 다 까놓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럴 때도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게임 이론이에요. 기업들 간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전략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게임 이론이다. 자, 게임 이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특히 이제 나라들 간의 협상 같은 거. 지금 예컨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일종의 게임 상황이에요. 게임 상황에서 그럼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은 또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가.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게 다 게임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상황을 다 예측한 다음에 행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상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게임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 게임 이론의 창시자가 존 폰 노이만이에요. 존 폰 노이만. 그리고 이제 같은 동료로서 오스카 몰겐스테른이라고 하는 또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유보트라고 해서 잠수함 부대예요. 독일의 잠수함 부대하고 연합군의 잠수함 부대가 물속에서 경쟁하는 거죠. 가지고 잠수함으로 숨어 있다가 예컨대 상대편이니까 적군이죠. 적군의 군수 물자를 실은 배가 지나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폭파시켜야죠. 군수 물자 없으면은 뭐요? 먹을 게 없고 의식주가 안 되니까는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앞장서서 싸우는 군인에 대한 게 아니라 후방에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중요한 길 아닙니까? 가지고 이제 잠수함들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적군의 잠수함이 있다고 걸 어뢰를 발사해가지고 파괴시켜야 되는 거죠. 잠수함끼리 싸우는 것은 all or nothing이에요. 다 죽거나 다 살거나. 만약에 머리 나쁜 함장 만났다. 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나마 머리가 좋은 함장을 만났다. 사는 거고. 참 어떻게 보면 영혼이라는 게 참 그렇죠. 잠수함 부대 싸움. 그래서 이 잠수함 부대의 전략을 연구한 거예요. 저 잠수함 부대 둘이 만약에 서로 머리 싸운다. 여기 숨어있다 쟤들이 지나가면 어뢰 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분명히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미리 예상한 다음에 거기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게임 이론이고. 그러다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노이만과 몰겐스테른 두 사람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갑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래서 바로 프린스턴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게임 이론이 크게 발전한 거예요. 그 게임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잘 아시겠지만 존 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만든 균형을 내시 균형이라고 그래요. 우월 전략 균형의 하나로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Beautiful Mind라고 하는 영화.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거라면 그 Beautiful Mind 중간에 한번 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존 내시의 일대기를 갖다 그린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과 관련해 가지고 또 게임 이론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거 할 수 없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일 미사일을 쏜다고 말한다면 오늘은 왜 안 되는가? 또 예컨대 오늘 5시에 미사일을 쏜다고 말한다면 1시는 왜 안 되겠는가? 유명한 말이에요. 노이만의. 그래서 그만큼 게임이라고 하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원래 게임의 경우 지금 아지노모토 하고 아지노모토가 뭔지 아시죠? 조미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ADM이 나왔는데 두 회사가 경쟁을 한다. ADM은 기업 1, 요게 기업 2. 아지노모토는 기업 2. 이럴 때 지금 여기 아지노모토하고 ADM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죠. 둘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면 경기자라고 불러요. 플레이어. 게임의 플레이어가 둘입니다. 물론 이제 플레이어가 셋 이상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 이론 모형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행렬이죠. 2x2 매트릭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ADM이 3천만 파운드를 생산한다. 이럴 때 아지노모토가 만약에 3천만 파운드를 생산하는 경우하고 아지노모토가 더 많이 만드는 경우하고 여기다 이제 뭘 표시할 거냐 하면 페이오프라고 그래요. 보수. 보수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얻는 이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얻는 이득을 보수라고 합니다. 페이오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먼저 얘가 3천만 파운드를 생산할 때 아지노모토가 3천만 파운드를 생산하거나 4천만 파운드를 생산할 때 얻는 보수가 얼마큼 될 건가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또 ADM이 4천만 파운드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아지노모토는 어떻게 이익을 얻을 것인가. 3천만 파운드를 생산하는 게 좋은지 4천만 파운드를 생산하는 게 좋은지 각각의 보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제 요 삼각형 안에 보수가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보수 행렬이라고 그래요. 페이오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오프 매트릭스. 이거 가지고 이제 간단한 게임 상황 하나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만약에 ADM이 3천만 파운드를 생산한다. 그럴 때 만약에 아지노모토도 3천만 파운드를 생산한다면 ADM은 1억 8천만 달러 이윤. 반면에 아지노모토가 더 많이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만들게 되면 ADM은 1억 5천만 달러 이윤이 나옵니다. 또 ADM이 4천만 파운드를 생산하는데 만약에 아지노모토가 3천만을 생산한다. 그럼 ADM은 2억 달러 이윤을 얻어요. 그리고 만약에 둘 다 같이 4천만 파운드를 생산한다 이럴 때 ADM이 얻는 이윤은 1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그럼 아지노모토가 얻는 이득은 얼마냐? 아지노모토가 얻는 이득은 둘이 똑같이 3천만 파운드를 생산한다면 아지노모토도 1억 8천만 달러 똑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둘이 똑같이 4천만 파운드를 생산한다면 둘 다 1억 6천만 달러 이익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게 뭘까요?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거. 사실은 여기서 제일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게 둘 다 똑같이 3천만 파운드를 생산해가지고 1억 8천만 달러 이윤을 얻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배합이죠. 근데 과연 이게 성립이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아지노모토의 경우 얘가 3천만 파운드를 생산할 때 내가 4천만 파운드를 생산하면 2억 달러 이윤을 얻는데 당연히 4천만 파운드 생산하려고 하겠죠. 또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ADM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천만 파운드 생산할 때 내가 4천만 파운드를 생산하면 내가 2억 달러의 이익을 얻잖아요. 그럼 둘 행동은 다 어떻게 할까요? 둘 다 4천만 파운드입니다. 결국 둘 다 4천만 파운드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4천만 파운드를 생산하게 되면 결국 아지노모토도 1억 6천만, ADM도 1억 6천만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바로 뭐냐? 내시균형입니다. 내시균형. 물론 이 내시균형에서는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둘이 합의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더 바람직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못 얻죠. 왜냐면 내가 3천만 파운드 만들었는데 얘가 4천만 파운드 만들면 얘는 2억 달러고 나는 1억 5천인데 내가 이거 선택하겠어요? 아지노모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보수행렬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게임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전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프리즈너스 딜레마. 근데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교과서에선 죄수라고 안 씁니다. 죄수라고 안 하고 용의자라고 많이 나와요. 용의자. 왜 그러냐면 지금 두 사람이 범죄를 시도하다가 걸렸어요. 두 사람이 공범이에요. 공범인데 걸렸는데 걔들이 이 전에 있던 사건에 아주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가지고 이제 둘이 마침 현장에서 검거가 돼가지고 둘 다 잡혔는데 분리신문하는 겁니다. 경찰이 분리신문을 해요. 따로따로 떼놓고 분리신문하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네 친구가 안 불었는데 네가 자백을 한다. 네가 자백을 하면 너는 형량을 크게 낮춰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친구가 자백을 안 했는데 네가 만약에 자백을 한다면 너는 좀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벌린 그 사건 때문에 한 6개월만 살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또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둘이 사전에
죽어라고 부인할 수 있으면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한 1년씩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자백하면 6개월이에요. 그럼 나 혼자만 자백할까요? 상대방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결국 결과는 뭘까요? 둘 다 자백하게 됩니다. 둘 다 자백하게 되고 둘 다 자백하게 되면 둘 다 5년.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현재 지금 죄수는 어디 있는 거죠? 죄수는 프리즈너 아니에요. 프리즌에 있죠.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사 피고인은 형사 피의자 뭐죠? 지금 피의자예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사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지금 죄수가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는 프리즈너스라고 했지만 이거 인권 유린이다 이거예요. 죄수가 아닌데 죄수라고 했다. 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책에서는 번역어가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나옵니다. 용의자의 딜레마. 각 기업이 속일 유인이 존재하지만 두 기업이 모두 속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의자로서 신문당하고 있는 신문받고 있는 두 사람이 결국 뭐예요? 둘 다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둘 다 자백함으로써 둘 다 5년씩 살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게임에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 두 가지 전제. 일단 각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입니다. 용의자 2명이 플레이어예요. 각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의 희생으로 이득을 얻는 선택할 유인을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각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의 희생으로 이득을 얻는 행동을 선택할 유인이 존재한다. 또 두 플레이어가 이와 같이 행동하면 두 플레이어 모두 협조적으로 행동할 때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죠. 협조적으로 행동할 때보다 더 나빠진다. 둘이 협조해가지고 끝까지 부인하면 둘이 협조해가지고 끝까지 부인하게 되면 1년씩만 살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둘 다 자백. 그래서 5년씩. 다들 꿈은 그랬죠. 자백하면서 생각하는 게 쟤는 끝까지 자백 안 할 테니까 나는 이제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더 나빠져가지고 둘 다 5년을 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해서 원래 게임 이론의 가장 시초가 되는 가장 대적인 그런 겁니다. 여튼 지금 둘이 더마하고 루이스하고 둘 다 부인한다. 둘 다 자백한다. 만약에 얘가 부인하고 얘가 자백한다. 이럴 때 형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하죠. 만약에 둘 다 끝까지 부인하면 5년씩 살고 나와요. 5년. 근데 이제 제안하는 거죠. 만약에 네가 자백했는데 얘는 자백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자백을 안 했, 얘가 부인한다? 그럼 나는 2년만 살고 나오면 돼요. 상대방은 20년 사는 거지만 또 마찬가지로 루이즈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루이즈한테도 만약에 네가 자백했는데 상대방이 부인한다. 그럼 나는 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끝까지 부인하면 5년씩만 살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게임의 솔루션은 뭐냐?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자백하겠죠. 2년 살고 나올 생각으로 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둘 다 자백하겠죠.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15년이에요. 이게 이 게임의 균형이에요. 15년씩 살고 나오게 되는 게. 둘 다 끝까지 부인하면 5년이 됐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2년만 살고 나올 생각으로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둘 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게임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월 전략이 나와요. 우월 전략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시 균형이 나옵니다. 우월 전략과 내시 균형. 내시 균형이라고도 하고 또 비협조적 균형이라고도 합니다. 우월 전략은 무엇이냐? 다른 플레이어의 행동과 무관하게 어떤 플레이어의 최선의 행동인 전략이에요. 최선의 행동 이겁니다. 다른 플레이어의 행동과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플레이어의 행동은 주어진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최선의 행동인 전략을 선택했다. 이럴 때 이런 전략을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보수 행렬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플레이어에게 우월 전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 이것들은 이제 실제로 그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간단하게 아까 나온 아지노모토하고 ADM 사례밖에 없어갖고 이 정도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게임이론은 못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좀 약간 더 이거보다 더 어드밴스 된 게임이론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해야죠. 그렇지만 한 학기 동안 수업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못하고 지나가던 부분인데, 다음에 내시균형이 나옵니다. 비협조적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신의 행동이 다른 플레이어의 보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플레이어의 보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플레이어의 행동이 주어졌을 때 각 플레이어가 뭐예요?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행동을 취한 결과 나오는 게 내시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월 전략과 내시균형 그 두 가지가 게임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책에 보시게 되면 그 오른쪽과 왼쪽 그 여백에 조금씩 이제 용어 설명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내용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우월 전략과 내시균형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과거 냉전 시간에 있었던 냉전기에 있었던 미국과 소련 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싸움, 군비 경쟁이죠. 서로 무기 확충하고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게임의 결과,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게임의 결과 둘 다 5년이 아니라 둘 다 10년씩 살고 15년씩 살고 나오게 되는 그런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냉전 기간 중에 군비 경쟁을 벌여가지고 미사일과 폭탄에 돈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근데 왜 최선의 공동의 결과, 즉 낮은 군비 지출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는가? 이게 바로 게임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에서 둘 다 자백해가지고 둘 다 15년씩 살게 된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도 나옵니다. 해결책 제시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반복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암묵적 담합이 있어요. 암묵적 담합. 아까 죄수의 딜레마에서 만약에 둘이 서로 체포당하면서 눈빛을 해도 우리 끝까지 부인하자 믿음이 가면서 그랬더라면 끝까지 부인했겠죠. 형량이 적겠죠. 근데 이제 끝까지 부인을 하면서도 뭐요? 만약에 제가 배신 때리면 나 혼자 20년이다. 참 불안하죠,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복 상호작용과 암묵적 담합해가지고 해결책이 제시가 된 겁니다. 상호작용을 상호 의존을 고려하지 않는 플레이어들, 만약에 상호 의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시균형이나 비협조적 균형에 도달하게 되죠. 상호 의존을 고려하지 않는 플레이어들, 내시균형 혹은 비협조적 균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이어진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연출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플레이어들은 전략적 행동을 하겠죠. 전략적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자, 미래를 위해서 미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단기 이윤을 오히려 희생하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건 게임이 반복적으로 연출되는 경우예요. 자, 실수 한 번 하지 두 번 합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 또 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고 단기 이윤을 희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 한번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tit for tat 전략이 있습니다. tit for tat 전략. 그래서 처음에는 협조적으로 연출하고 가지고 이제 다른 플레이어가 이전에 행한 거 있죠. 다른 플레이어가 이전에 행한 걸 갖다가 내가 행하는 겁니다. 이런 걸 tit for tat이라고 해서 흔히 하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런 전략이에요. tit for tat 전략이.
여기서도 지금 반복 상호작용에 의한 담합이 나옵니다. 당장 지금 이윤만 고려한다면, 당장 지금의 이윤만 고려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게임의 솔루션이었잖아요. 그쵸? 네 번째 있는 게 둘 다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아지노모토하고 그 다음에 ADM하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저 티포텟이냐 항상 배신이냐 이거죠. 티포텟이냐 항상 배신이냐 두 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잘못 들어간 겁니다. 잘못 들어갔고 이 그림이 잘못됐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반복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둘이 어떻게 될까요? 담합을 하겠죠.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거죠. 자, 둘이 똑같이 1억 8천만 달러 얻을 수 있는 이거 선택합니다. 1억 8천만 달러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거 선택하게 돼요. 여기 그림에 뭐 혹시 잘못된 걸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담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석유 카르텔의 흥망성쇠가 나오는데 오펙 같은 경우에요. 자, 유가 2번 올렸습니다. 2번 올려가지고 74년, 79년에 여기서 더블 올렸고 여기서 2배로 올렸고 79년에도 또 그 상황 이전보다 2배로 팍 올린 겁니다. 그러다가 자 80년대 중반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다시 떨어진 거예요 이게. 가지고 이때 한국 경제도 아주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 과점과 관련해 가지고 카르텔이 유지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제 경쟁 기업의 경우보다는 당연히 경쟁 기업의 경우보다는 과점 기업이 높은 가격과 이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틀림없죠. 경쟁 기업의 경우 장기 균형에서는 이윤이 제로 아닙니까? 그래서 과점의 경우에도 자, 카르텔을 갖다 결성해도 유지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과점 기업도 뭐요?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경쟁 기업의 경우보다는 더 높은 가격과 이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독점적 경쟁입니다. 자, 독점 시장의 성격도 있고 경쟁 시장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공급자가 다수입니다. 다수의 공급자가 있다는 것은 경쟁 시장의 성격이죠. 그렇지만 독점적 경쟁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제품을 차별화하잖아요. 차별화하기 때문에 뭐요?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요? 독점 시장의 성격이죠. 자, 독점 시장의 성격과 경쟁 시장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독점이나 약간 경쟁과 같은 이러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점의 경우엔 공급자가 많습니다. 수많은 경쟁 기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제품을 차별화한다는 겁니다.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제품. 이 말이 뭐예요? 곧 제품을 차별화한다는 것이죠.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제품. 그 제품 차별화라는 게 독점적 경쟁이 완전 경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제품. 즉 제품을 차별화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진입과 대출이 가능하죠. 기왕에도 수많은 경쟁 기업이 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독점적 경쟁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독점적 경쟁은 대부분 다 소규모 업체에서 많이 나타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음식점입니다. 레스토랑 예를 들었지만 모든 음식점 다 독점적 경쟁이에요. 하다못해 뭐 분식집도 많죠. 갈비집도 많지요. 냉면집도 많지요. 이 음식점이 바로 이래요. 근데 냉면집마다 냉면 맛이 똑같아요? 다 다르죠. 그게 제품을 차별화하는 겁니다. 그럼 제품을 차별화해가지고 예컨대 우리 집 냉면이 다른 집 냉면보다 특히 맛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온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올릴 수 있죠. 근데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릴 수 있나요? 없지요. 자, 제품을 차별화함으로써 얻는 가격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받을 수 있다.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독점 시장의 성격이에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독점 시장의 성격.
그렇지만 경쟁 기업이 많기 때문에 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죠. 독점적 경쟁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품 차별화입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암묵적 담합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담합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생산자가 많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기업들이 약간의 시장 지배력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제품의 차별화입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시장 지배력인데, 자, 독점적 경쟁 기업이 약간의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고 하면 그 방법이 뭐다? 제품을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제품 차별화가 바로 시장 지배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에요. 되게 나오는 게 음식점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맛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럼 이제 제품을 차별화할 때 어떤 식으로 차별화하느냐 하는 건데,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품을 차별화할 때 세 가지 유형. 뭐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스타일이라든가 형태예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달리합니다. 스타일이나 형태를 달리한다. 그래서 뭐 세단이냐 SUV냐 이거죠. 이것도 차별화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입지가 있습니다. 자, 입지를 차별화하는 게 있어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집 근처에 있는 세탁소냐 아니면 먼 곳에 있는 저렴한 세탁소냐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입지를 가지고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집 근처 가까운 데 세탁소가 있다. 먼 곳에 값이 좀 더 싼 세탁소가 있다. 어디를 갈까요? 다 다릅니다. 가격이 중요한 사람은 뭐예요? 싼 데 찾아가겠지만 또 그 싫은 사람은 멀리 가기 싫은 사람은 집 근처에서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 공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품질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보통 초콜릿이냐 고급 초콜릿이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자 스타일이라든가 형태, 입지, 품질 이런 걸 가지고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규모 업종은 다 독점적 경쟁으로 보시면 돼요. 학교 후문에도 뭐 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 서비스가 다 다르죠. 미용실 여러 개 있는데 서비스가 다 다르죠. 독점적 경쟁입니다. 음식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가 달라요. 어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를 넣게 되면 앞유리를 닦아주는 데도 있고 안 닦아주는 데도 있고, 차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주는 데가 있고 안 버려주는 데가 있고, 서비스의 차이죠. 어차피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품이 차별화된 산업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품 차별화가 이루어진 산업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뭐냐? 아무래도 이제 판매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도 공급자가 많은데 또 새로운 기업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산자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생산자의 판매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당연히 냉면집 하나 더 들어왔다. 물론 우리 집 냉면과는 맛이 다른데 냉면집이 하나 가까운 데 들어오니까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 집 냉면 판매량이 감소하겠죠. 판매자 간 경쟁이 벌어진다.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 소비자는 뭐예요? 선택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소비자로서 볼 때는 선택 가능성이 커진다. 내 입맛에 맞는데 선택할 수 있죠. 다양성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제 독점적 경쟁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소비자 만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득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독점적 경쟁 같은 경우에도 독점 시장 모형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갖다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독점하고 똑같으니까 그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형 가지고 본다면 근데 데드웨이트 로스가 얼마인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 소비자가 얻는 만족 이런 것들은 모형 가지고는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독점적 경쟁에서 나올 수 있는 소비자가 얻는 이득이 바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원래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디죠? 포드 자동차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경영학 원론 처음 공부하실 때 나왔죠, 이게. 공부하시죠, 경영학 원론. 그래서 경영학의 전개 과정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학적 관리법에 프레데릭 테일러가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게 1914년 포드 자동차의 포드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이게 포드 자동차, 포드 시스템. 자, 포드의 전략이 뭐예요? 포드의 전략은 3S. 부품을 표준화하고, 부품을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정을 전문화하는 거죠. 3S. 그래가지고 뭐예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거예요.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모든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가격이 아주 낮은 자동차를 갖다가 T형 자동차를 갖다 대량 생산했단 말이에요. 가지고 이제 뭐 빠르게 성장했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취향은 다양성을 요구하는데 그걸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나온 GM의 알프레드 슬론, 자, GM 자동차 회사가 나오면서 GM은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중간에 포드를 갖다 눌렀던 겁니다. 소비자가 뭐예요? 다양한 스타일을 선호했던 거예요. 근데 포드의 T형 자동차는 뭐예요? 다 똑같은 색깔이고 까만 색깔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GM한테 밀려났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검정색 스타일의 차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형이 아주 유명한 T형 자동차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독점적 경쟁 시장과 과점 시장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시장 이론까지 끝냈고요. 그 시장 이론 뒤에 이어서 나머지 공부할 게 생산 요소 시장도 봐야 되고 소득 분배도 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의 실패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시경제학이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